상상해보세요. 고대 이집트의 왕실 미라 제작자가 되어 경력상 가장 충격적인 임무를 막 부여받았다고 말입니다. 파라오의 아내가 대리석판 위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미라 제작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몸을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성한 전통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보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의 피를 차갑게 식힙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일상적인 현실이었고, 친밀한 관행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현대인의 마음을 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집트 문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 보물, 웅장한 파라오, 신비로운 피라미드. 여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너무 극단적인 성적 관행을 가지고 있어서 빅토리아 시대의 고고학자들이 문자 그대로 증거를 숨겼습니다. 왕실 자녀가 자신의 가족에게 끔찍한 학대를 받았고, 종교 축제가 폭력과 성적 혼돈의 일주일간의 낭요 파티로 변모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주려는 것은 당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입니다. 이집트의 친밀한 관행에 대한 진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세계 박물관들이 한 세기 이상 동안 증거를 숨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100년에서 기원 후 30년 사이에 나일강의 비옥한 강둑을 따라 이집트인들은 가장 자유로운 현대인의 마음조차 충격에 빠뜨릴 관행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쾌락이나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통제, 신성한 힘, 그리고 정치적 지배의 무기로서의 성의 체계적인 사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었고, 그들의 친밀한 수행은 나일강의 비옥함, 수학의 성공, 그리고 이집트 문명 자체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극단적인 전시를 통해 신성한 힘을 증명해야 한다는 막대한 압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증거는 관광객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사원 비문 박물관 전시에는 너무 노골적인 관행을 묘사하는 파피루스 문서,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대중의 시야에서 숨긴 고고학적 발견에서 나옵니다. 19세기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무덤과 사원에서 노골적인 이미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증거를 파괴하거나 개인 소장품에 잠갔습니다. 이집트 사회는 성적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모든 친밀한 행위는 잠재적으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오르가즘은 신과의 대화였고, 모든 성적 자세는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이 신념 체계는 숭배와 친밀함 사이, 종교적 의무와 개인적인 쾌락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 성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종교적 재산으로 취급하는 시스템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정 노예들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체계적인 성적 학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거나 작물이 실패했을 때 성적 관행은 점점 더 절망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은 극적인 무덤 발굴이 아니라 1925년의 조용한 실험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워드 카터의 팀은 투탕카멘의 밀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음 세기 동안 이집트학을 괴롭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소년 왕의 생식기가 없었습니다. 손상되지 않았고 부패되지 않았지만 숙련된 의사의 정밀함으로 외과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절단 자국은 깨끗하고 의도적이었으며 미라 제작 과정의 일부로 사망 직후에 만들어졌다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투탕카멘만이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더 많은 왕실 미라를 검사한 결과 충격적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파라오와 귀족들이 생식기 제거 또는 수정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거세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물질 삽입과 관련된 강화 시술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18왕조의 이름 없는 왕자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미라는 사라진 생식기뿐만 아니라 제거가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뼈 구조와 조직 잔해에 대한 의학적 분석은 이것이 처벌이나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종교적 절차임을 시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텍스트는 충격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내세를 위해 더 완벽하게 만든다는 언급, 신에 대한 영원한 봉사를 위해 몸을 준비한다는 설명,
그리고 다음 세계에서 적절한 영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고인을 수정하는 지침.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일상적으로 죽은 자의 생식기를 수정했다면 이것은 인간의 몸에서 성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러한 수정은 순전히 사후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수행된 관행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빅토리아 시대 고고학자들이 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숨긴 방식이었습니다. 초기 이집트 학자들이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나 생식기 수정의 증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억압하고 공개 전시에서 유물을 제거하고 공식 보고서에서 설명을 편집했습니다. 한 세기 이상 동안 이집트 성적 관행의 진정한 범인은 고대의 비밀이 아니라 현대의 수치심과 증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빅토리아 시대의 얌전함에 의해 숨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생식기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집트 성적 통제 시스템은 친밀한 삶의 모든 측면을 결정하는 복잡한 계층 구조를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맨 위에는 이집트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성적 수행을 가진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귀족과 사제들이 성적 전시와 종교적 헌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막대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맨 아래에는 가정 노예, 특히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용인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의무화된 체계적인 학대에 직면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태어난 왕실 자녀는 특히 끔찍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텍스트는 엘리트 가정이 어떻게 어린 자녀를 사원 봉사에 바치고 어린 나이부터 성적 기술을 훈련받는지 설명합니다. 6, 7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몸이 자신이 아닌 신에게 속한다고 배웠습니다. 훈련은 포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은 특정 자세, 쾌락을 연장하는 기술, 그리고 확장된 종교의식 동안 흥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 감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몸을 개인 재산이 아닌 도구로 보도록 배웠습니다. 의학 파피루스는 이 훈련이 어린 몸에 미치는 신체적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강제 유연성 훈련으로 인해 만성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성인 고객이 선호하는 어린아이 같은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열악한 영양 상태로 인해 종종 저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 친밀한 활동과 관련된 내부 부상이나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학대는 사원 훈련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부유한 이집트 가정은 일상적으로 가정 노예를 쾌락을 위해 사용했으며 어린이는 순수함과 가단성으로 인해 특히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법률 문서는 어린 노예가 특히 성적 목적으로 사고 팔릴 수 있으며 그 가치는 나이, 외모 및 훈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심각한 외상으로 인식할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종종 성적으로 강박적이 되거나 완전히 위축되었으며 고대 텍스트에서 완곡하게 깨진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종종 젊어서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학대가 종교적 교리를 통해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였습니다. 사제들은 신에 대한 성적 봉사가 숭배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봉사를 위해 선택된 어린이는 희생자가 아니라 축복받았다고 여겨졌습니다. 가족들은 자녀가 사원 의무를 위해 선택되었을 때, 심지어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실을 이해했을 때에도 영광스럽게 느끼도록 장려되었습니다. 경제적 차원은 또 다른 공포의 층을 더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사원 어린이들 사이에서 73%의 사망률을 보여주며 의학적 분석은 완료하는 데 최대 6시간이 걸리는 시수를 밝혔습니다. 부유한 후원자들은 어린 노예에 대한 접근에 대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여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체계적인 학대 산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어린이가 직면한 최악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올 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체계적인 학대는 이집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종교 축제인 술취함 축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밝히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관행을 포함하고 있어서 초기 고고학자들이 증거를 발견했을 때 대중 소비를 위해 번역하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제가 지금 묘사하려는 것은 당신이 방금 들었던 모든 것을 어린아이 이야기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다음 관행은 종교적 숭배와 성적 폭력을 결합하여 현대 청중조차 충격에 빠뜨릴 규모로 결합합니다. 그것은 전체 문명이 일주일간의 혼돈의 낭교 파티로 내려가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는 고대 자료가 묘사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뛰어들기 전에 다음에 올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인간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대한 동일한 호기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합니다. 술 취함 축제는 이집트 성적 극단주의의 절대적인 정점을 나타냈으며 전체 문명을 폭력, 성, 그리고 종교적 혼돈의 일주일간의 낭교 파티로 변화시킨 여신 하토르에게 바쳐진 연례 축제였습니다. 신성한 여성성의 축하로 시작된 것은 현대 기준에 따르면 인류에 대한 범죄로 간주될 것입니다.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 신화, 특히 술에 취한 분노로 거의 인류를 파괴한 사자 여신 세크메트 이야기에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들은 세크메트가 피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붉은 황토와 섞인 맥주로 이집트를 범람시켜야 했고, 그녀는 너무 취해서 살인 임무를 잊고 더 온화한 하토르로 변모했습니다. 이 신화는 모든 이집트인이 신성한 소유의 상태로 술에 취하도록 장려하는 연례 축제의 템플릿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단순한 중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덕적 또는 법적 결과 없이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 자체의 그릇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준비는 몇 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원 당국은 종종 연곶과 다른 식물에서 파생된 정신활성 물질을 첨가하여 대량의 맥주를 양조했습니다. 그 결과 혼합물은 단순히 중독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각을 만들고 억제력을 극적으로 낮췄습니다. 참가자들은 환상을 경험하고 신성한 목소리를 듣고 초자연적인 힘에 사로잡힌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정상적인 사회 규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공공광장에서 노예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기혼 여성은 가족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유흥자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어린이는 노골적인 친밀한 행위에 노출되었고 종종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전체 문명은 7일 밤낮으로 지속되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고대 텍스트는 현대 독자조차 충격에 빠뜨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술에 취한 이집트인 그룹이 도시를 습격하여 집으로 침입하고 주민들에게 축하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성은 종교적 성찬으로 간주되는 집단 학대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가 가장 오랫동안 성적 흥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경쟁했습니다. 폭력은 성만큼 극단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성적 광란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물고 긁고 신성한 은총의 표시로 간주되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부 유흥자들은 폭력적인 성행위로 인한 내부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좁은 거리를 이동하는 술에 취한 축하객 군중에게 짓밟혔습니다. 종교적 정당화는 모든 것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제들은 축제 기간 동안 수행된 모든 행위는 참가자가 신성한 영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의상 거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학대는 종교적 성찬이 되었습니다. 폭력은 신성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성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외국 방문객들은 이러한 축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포를 드러내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외교관들은 축제를 이집트인들이 세련된 문명으로 위장한 야만인이라는 증거로 묘사했습니다. 일부 왕국은 안전과 도덕적 오염을 두려워 축제 기간 동안 이집트에 대사를 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축제의 여파는 사건 자체만큼 외상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종종 술에 취한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심리적 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구성원이 축하 행사 동안 한 일을 알게 되었을 때 파괴되었습니다. 축제 9개월 후에 태어난 어린이는 정상적인 개념이 아닌 신성한 소유의 자손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인구가 술에 취한 리발리에 참여하는 동안 전체 도시가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농업 작업이 중단되고 무역이 중단되고 정부 기능이 중단되었습니다.
생산성 손실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우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했습니다. 축제는 또한 정치적 목적을 제공했습니다. 사회적 긴장을 위한 안전 밸브를 제공함으로써 이집트 시스템은 대부분의 해 동안 엄격한 계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권위에 반항할 수 있고 주인은 노예에게 굴욕을 당할 수 있고 사회적 규범은 위반될 수 있지만 이 신중하게 통제된 혼돈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러한 축제의 극단적인 성격을 확인합니다. 사원 부지를 발굴하면 집단 성행위를 위해 설계된 특수화된 방이 드러나며 그 특징은 폭력적이고 저속한 행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리적 증거는 고대 작가들이 남긴 충격적인 설명과 일치합니다. 이집트 성문화의 체계적인 붕괴는 그리스 통치자들이 이집트 종교 관행에 지중해 가치를 부과하려고 시도한 토믹 기간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합리주의와 이집트 성적 신비주의 사이의 충돌은 궁극적으로 두 시스템을 모두 파괴한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타민은 외국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과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집트 종교 축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리스적 감성은 그들이 만난 극단적인 성적 관행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1세는 술 취함 축제를 수정하여 기간을 줄이고 폭력과 공공성행위에 대한 제한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종교적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은 축제를 변경하면 신들을 노하게 하고 우주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신성한 전통에 대한 외세의 간섭에 이미 불만을 품고 있다는 증거로 자연재해, 군사적 패배, 경제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3세 통치 기간 동안 위기는 정점에 달했는데 그녀는 이집트 종교적 기대와 로마의 정치적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로마 관찰자들은 이집트의 성적 관행에 충격을 받고 그것을 야만과 도덕적 타락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제들은 전통 축제를 완전히 포기하면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해결책은 이집트 종교 지도자를 위한 개인적인 축제 버전을 만들고 로마 청중에게는 더 겸손한 공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타협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고 이집트 종교 권위와 로마의 정치적 통제력을 모두 약화시키는 위선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절박한 통치자들이 로마의 감시로부터 증거를 숨기면서 이집트 전통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기간 동안 아동학대는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아동 노예는 더 많은 수로 거래되었고 그들의 학대는 로마 관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비밀방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집트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여러 세대의 어린이가 성적 폭력과 종교적 극단주의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에서 자랐습니다. 외부 압력으로 인해 이러한 관행이 변경되자 많은 이집트인들이 일종의 문화적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성과 신성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전체 틀을 잃었습니다. 최종 붕괴는 기원전 30년 로마의 정복과 함께 왔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그의 군대가 이집트 사원에서 발견한 것에 경악하고 즉시 성적 종교 관행을 억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노골적인 예술 작품을 파괴하고 종교 서적을 불태우고 전통 의식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사제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이집트의 성적 관행을 억압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지웠습니다. 사원은 노골적인 장식물을 벗겨냈습니다. 성적 의식을 묘사한 파피루스는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성행위를 위해 설계된 건축적 특징조차 파괴되거나 숨겨졌습니다. 이 시스템에 갇힌 아이들은 특히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봉사에 너무 철저하게 길들여져 정상적인 삶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기록에는 자신의 유일한 가치가 제거된 세상에 직면하기보다는 자살한 이전 사원 아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집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체계적인 성적 학대는 정치적 정복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행동과 신념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지하 성적 숭배,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 비밀리의 전통적 관행을 회복하려는 종교운동과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조차도 모든 증거를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고고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어 고고학 역사상 가장 큰 은폐를 만들 것입니다. 이집트의 성적 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은폐는 고대의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 진실을 다룰 수 없는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감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탐험가들이 이집트 무덤과 사원에서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은 그 후 1세기 반 동안 이집트학을 형성한 문화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패턴은 일찍 확립되었습니다. 지오바니 벨존이 언젠가 시의 무덤에서 노골적인 성적 벽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기록하기보다는 즉시 석고로 덮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출판된 설명에는 무덤에 아름다운 종교적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여러 방을 채운 노골적인 성적 내용은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 전체에 걸쳐 표준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 서비스의 설립자인 오귀스트 마로트는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은 노골적인 유물 컬렉션을 개인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이 설립되었을 때 전체 유물 범주가 남성 학자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보관 구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억압은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번역가들은 고대 텍스트에서 성적 내용을 일상적으로 편집하여 노골적인 설명을 완곡한 문구로 바꾸거나 전체 구절을 생략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 텍스트 중 하나인 유명한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1970년대까지 번역되지 않은 성적 관행을 다루는 40개 이상의 섹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증거의 체계적인 파괴였을 것입니다. 영국 고고학자 플린더 패트리는 대중 소비에 너무 외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유물을 파괴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저널에는 파피루스 태우기, 조각상 부수기, 자신이 기록할 수 없는 성행위를 묘사한 유물 기르기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은폐는 학술 기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대학은 이집트 성에 대한 연구를 학문적 연구에 부적절하다고 여겨 자금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보인 학생들은 낙담하거나 퇴학당했습니다. 학술지는 견고한 고고학적 증거에 근거한 경우에도 성적 관행을 논의한 논문을 거부했습니다. 박물관은 성적 유물을 숨기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대형 박물관만 해도 잡다한 도자기 또는 장식용 물건으로만 분류된 접근 제한 구역에 2,800개 이상의 억압된 이집트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19년에 루브르는 새로 발견된 파피루스를 대중의 눈에 숨기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위키피디아 기사조차도 신비롭게 편집이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방문객은 부주의한 호기심을 꺾기 위해 설계된 관료적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사한 제한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이집트 갤러리에는 노골적인 성적 내용을 덮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제거한 무덤 그림의 위생 처리된 버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품은 보관소에 남아 있으며 정당한 학문적 필요성을 입증하고 엄격한 기밀 유지 요구사항에 동의할 수 있는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빅토리아 시대의 유산은 고대 이집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계속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다큐멘터리와 박물관 전시는 이집트 문화의 중심이었던 성적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정치사, 종교적 신념, 예술적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대 이집트 삶의 복잡하고 종종 충격적인 현실과는 거의 유사하지 않은 위생 처리된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은폐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 중 하나에서 인간의 성, 종교적 관행, 사회 조직에 대한 대중의 지식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무덤과 텍스트에 숨겨진 공포는 인간의 성이 우주적 통제의 도구가 될 때 종교적 헌신이 얼마나 쉽게 체계적인 학대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000년 동안 이집트 문명은 어린이를 성적 재산으로 취급하고 폭력을 종교적 숭배로 정상화하고 친밀함을 정치적 지배의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을 만들고 유지했습니다. 역사에 숨겨진 어둠에 대한 이러한 엿보기가 더 많은 묻힌 진실을 밝히고 싶게 만들었다면 놓치고 싶지 않을 과거의 그림자로 또 다른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하여 역사가 지우려고 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장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 탐험이 저만큼이나 흥미롭다고 생각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역사의 레이어를 함께 벗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잊혀진 목소리는 들어야 할 가치가 있으며 아직 말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